합시다. 우리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진로랑 안 맞는 친구들은 쌤 생명이 도대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이걸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과학은 법이랑도 연계할 수 있고 체육 쪽도 연계할 수 있고 과학공학 의약을 만들거나 또는 뭐 화장품을 만들거나 의복을 만들거나 그런 데서도 많이 쓸 수 있고 물리학과도 연계되고 지구, 사학과, 역사학과 이런 쪽에도 당연히 지리학과 이런 쪽에도 다 연계가 됩니다. 또 통신이나 IT 쪽으로 정보학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에 따라서 잘 연계해서 우리 생활 기록부 적을 때도 잘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교육학과가 꿈이다 하면 생명과학 교육학도 있습니다. 아예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2학년 4반에 선생님 이쪽 위치에 보면 교육학 책하고 몇 개 꽂아놨거든요. 빌려와도 되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생명과학은 이렇게 교육학을 펼치고 있네. 또는 일반 교육학도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생명과학에서 오늘 우리가 할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거 첫 번째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의 특성이 아니라 생명과학의 특성 아셔야 돼요. 오늘 원래 프린트를 바로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더라고. 앞 시간 수업 해보니까 안 들고 왔어요. 다음 시간에 정리하는 프린트랑 문제 한 번에 줄게요. 그 다음에 과학의 탐구 방법 요 두 가지 하면 이번 수업 끝이야. 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끝낼 수 있어. 요즘 생명과학의 특징은 뭐냐면요. 위에 요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니? 의학, 약학, 컴퓨터과학 드르드르드르 해서 다양한 학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또 연계되면서 발달해서 학문 간 경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어디서나 쓸 수가 있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안 나오는 것 중에 생명과학의 특징이 있다면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전공서 책이 딱 크기도 이렇고 두께도 이만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2010년대 대학교 다녔거든요. 요만했는데 지금 선생님 저 2학년 4반 가서 여기 딱 보면 선생님 그냥 전공서 한 권 있거든. 그 책 한 권 있는데 그런 책을 한 20개는 배우는데 어쨌든 한 권만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버전이거든요. 그 책 두께 보면 요만해. 10년 새 이렇게 됐어. 이게 여러 학문과 연계하기도 하지만 생명과학은 아직 살아있는 학문이거든. 계속 발전하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생물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뭐 경력 단절이 일어나서 뭐 출산휴가를 쓰셨을 수도 있고 다른데 갔다 오셨을 수도 있고 휴직을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을 탁 접해가지고 가르치면 여러분 교과서랑 안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 제기를 살아 있어가지고 쌤이 공부를 그만둘 수가 없어. 작년에 A는 B다라고 가르쳐놓고 다음에 보면 B는 C다라고 바뀌어 있기도 하거든요.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게 지금은 최신인데 나중에는 구닥다리가 될 수 있어서 특히 이 학문을 연구하실 친구들은 항상 밝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쪽 세계에 밝게 성격이 밝은 게 아니라 이거 연구하면 성격 어두워져요. 이거 하기 전에 뭐요? 그거를 해보자. 우리가 오늘 생명과학의 특성은 방금 끝났어. 살아있는 학문이고 여러 학문이랑 연계를 해. 그럼 이제 오늘 할 게 요건데 우리 과학자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과학이 발달해 오면서 해왔던 생각들이 있어. 그 생각들을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과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예시로 먼저 설명을 할 거거든요. 한번 들어봐요. 자연 발생사. 생명과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두 가지 생각이야.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해오던 두 가지 생명에 대한 가설이야.
이건 뭐냐면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긴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의견이고, 이거는 생물체는 생물체로부터 생긴다. 이런 의견이야. 지금 딱 봤을 때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요거 예시 들어주면 바로 알 수도 있어. 봐봐. 옛날 사람들 생각이다. 생선이 죽어 있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막 썩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뭐 나오게? 기생충들 막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기생충의 어머니는 생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저절로 그냥 얘가 죽어 있었는데 얘가 저절로 생겨난 거잖아. 그지? 다시 고기 덩어리가 있었어. 여기에서도 시간 지나면 뭐 생겨? 기생충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 아, 이 고기에서 기생충이 생성된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기생충은 저절로 생성된다. 다시 고기가 아니라도 쇠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는데 갑자기 여기에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 그러면 얘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야. 이게 수천 년 동안 생명과학에서 지배했던 주된 생각이었어. 지금 보면 이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주된 생각이었어.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낚시를 하고 있어서 호수에서. 여기 대나무다.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은 항상 오리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낚시를 하는데 여기서 오리 새끼들이 갑자기 다다다닥 모여가지고 헤엄치면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오리 어떻게 그리냐? 예, 막 헤엄치면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게? 오리는 대나무 숲에서 생성된다. 이런 이론을 펼쳤어. 근데 이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 누구게? 너희가 아는 과학자야. 너희 아는 과학자 3명밖에 없잖아 맨날. 맞아, 이 사람 뉴턴이야. 뉴턴 아저씨가 크게 2개 정도 실수한 게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관찰한 다음에 어디서 없던 게 갑자기 생성됐네. 아, 그럼 자연적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귀신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 기반에서 왔어. 뉴턴 아저씨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다른 일화도 있다. 뭐냐면 이 아저씨가 이제 자연 발생설을 믿었다라는 하는 하나의 오류가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 연금술을 믿었어. 연금술이 뭐예요? 금을 만드는. 다른 물질로 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연금술이거든요. 이걸 믿었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이거 왜 했을까? 부자 되려고 금을 만들고 싶어. 왜 금이 필요했냐면 파산해서 그래. 거의 이 사람 살던 시대에 거의 최고 부자까지 갔다가 몰락을 했거든요. 뭘로 몰락했게? 주식. 그 뉴턴이 샀던 주식 그래프를 보면 이래. 뉴턴이 여기서 샀어. 그래서 펜트하우스 보고 우후 하다가 정신 차리니까 여기 있었어. 전 재산 잃었거든요. 이거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천재니까, 천재였거든요. 금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연금술을 막 믿고 연구했어. 거의 신념이었거든. 실패했지만. 요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 이거 혹시 막 무슨 요즘 예능에서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중력 가속도는 식으로 만들어서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인간들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이랬거. 뉴턴 아저씨도 이 시대는 이렇게 믿었단 말이야. 근데 레디라는 아저씨가 있어. 혹시 레디라는 사람 들어봤니? 래퍼. 래퍼 레디 맞지? 있지. 그 양반 말고 임마.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1000년 동안 거의 자연 발생설이 지배를 했단 말이야. 왜냐면 반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생물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성된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자기 생각은 이거였어.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구더기에 대한 정보부터 보자. 구더기 누구 애벌레인지 아는 사람? 파리. 파리 애벌레야.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생각했냐면 얘가 구데기가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지금 와서 여러분이 보기엔 파리가 와서 낳고 간 거잖아. 그지? 이거를 증명하기 어려웠어 그때는. 그래서 무슨 실험 장치를 하냐면 나중에 생명과학 2나 나중에 뭐 다른 데서 또 다를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병 2개를 준비하고 여기에 이제 썩은 생선이 아니라 생선을 넣고 죽은 생선 이렇게 넣고 이쪽에는 파리가 못 들어갈 만큼 이렇게 촘촘한 철망을 놔놨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 뭐 생겼게? 구데기가 생겼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생겼겠죠. 그냥 썩기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연 발생설처럼 구데기는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철망을 통과해서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알을 낳아야 돼. 파리가 들어와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을 할 때 사실을 발견해낼 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써. 과학자들은 어떻게 쓰는지 보자. 일단 요거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15페이지 보시면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사실을 발견한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이거를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한번 바꾸어 볼래? 이거 시간 좀 멈출 테니까 이거 읽어보고 어느 순서일지 한번 맞춰볼래? 한번 책에 표시해 보세요. 이게 뭐냐? 너무 혐오스럽군. 감스트 살쪘을 때야? 버렸었나? 다 했으면 옆에 친구 거랑 확인해 봐봐. 비슷한가? 오늘 잘했니? 일단 답을 알려줄게. 답이 뭐지? 내 생각엔 일단 먼저 뭔가 대양 접시에 이거 뭔가 사실을 발견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어디 갔어 내 화면? 일단 먼저 대양 접시에 곰팡이가 생긴 거를 먼저 발견을 해야겠네. 이게 1번인 것 같아. 라가. 그 다음에 곰팡이가 핀 접시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세균이 증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의문 제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그릇을 보고 생각을 한 거야. 아, 푸른 곰팡이에 혹시 세균을 증식을 억제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생각이 맞으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가 있게 하고 세균을 키우고 하나는 푸른 곰팡이가 없이 세균을 크게 했을 때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시키면 이건 뭐냐?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시킨다고 하면 어느 접시에서 세균이 없어야 돼? 푸른 곰팡이. 곰팡이가 있는 데서 키우면 세균이 안 자라겠지. 이런 실험을 설계한 다음에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 예상대로 되었대. 자기 가설이 맞았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억제시키는구나.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물질이 뭐냐 밝힌 게 페니실린이야. 이게 플레밍 아저씨의 실험 단계거든요. 이거를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전부 순서를 맞게 배열했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 어떻게 발견했냐면 먼저 교과서로는 여기인데 여러분 넘기지 마세요. 먼저 자연 현상을 관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왜 안 생겼지 하고 문제 인식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펼치는 거야. 가설을 설정했어. 이제 우리가 가설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볼 텐데 가설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잠정적 결론.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가설이 뭐냐? 잠정적 결론. 잠정적 결론이 뭐예요? 가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도돌이표가 되는데 이 잠정이라는 단어 하나 배울까? 잠정. 이런 단어는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임의란 말 알아? 임의로 정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 잠정이란 말. 그래서 임의로 정한 결론이야. 그러니까 지 생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 생각을 얘기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탐구를 설계했죠. 만약에 내 생각이 맞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설계하고 그 다음 수행을 해. 실험을 진짜 해보고 이제 결과를 해석하겠죠. 자료 해석, 결과 해석. 만약에 내 생각이 맞았다면 아까 플레밍의 경우는 푸른 곰팡이가 증식을 억제하는 게 맞으면 어떻게 나와야 했어? 곰팡이가 있는 데는 세균이 증식 안 하고 없는 데는 증식해야 했잖아. 이 결론을 미리 예상하고 했더니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 그러면 가설이 맞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이 가설이 맞는 사실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아까 생물 속생설도 어땠어요? 나는 생물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물로부터 속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이런 실험을 설계했잖아. 그리고 실험을 예상했고 결과를 저 근거에 저 가설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냈었잖아. 그래서 이런 생물 속생설 같은 이런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해요. 지금 플레밍이 한 이 방법, 플레밍과 생물 속생설을 발견한 이 예시로 했을 때 연역법이라고 해요. 가설을 세우고 탐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자연 발생설을 발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자연 발생설 어떤 식으로 발견했다 그랬어? 생각했다 그랬어? 거의 1000년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대나무에서 오리도 나오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 오만대에서 다 이렇게 구더기가 관찰이 되더라 이거야. 여러 사례를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규칙성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서 사실 오늘 결론을 만들어냈잖아. 이런 방법을 귀납이라고 그래. 귀납법.
일단 우리 말을 조금 배워야 돼. 이게 갑자기 느닷없이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예전에 언급해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요게 옛날 과학하시는 분들이 한자를 많이 썼어.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귀납이라고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를 풀어보면 되뇌어서 회귀할 때 되뇌어다 다시 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 회귀할 때 그 귀자란 말이야. 되뇌어서 납득 받아들이는 방법 이런 뜻이야. 귀납은 한문으로 써서 그렇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사례를 보면서 공통점이 있네 그런 받아들이는 방법이야. 이게 귀납법이야. 연역법은 뭐라고 했니? 한문으로 펼쳐서 펼칠 연자라고 하더라고. 펼쳐서 풀어낸다. 역자가 그런 뜻이야. 탐구나 실험 같은 거를 상황을 펼쳐가지고 이제 풀어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한자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거 여러분들 이것만 듣고 생물 속생설, 자연 발생설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만 듣고 지금 여기서 귀납법, 연역법을 만약에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친구들은 원래 귀납법이랑 연역법적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서 그래. 그런 친구들은 지금 여기까지 해도 이해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진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선생님이나 문제에서 사례를 줘. 어떤 막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사례를 준 다음에 이게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감각적으로 바로 이거 실험하고 뭔가 가설이 있네 해가지고 연역법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귀찮더라도 이 단계들 있죠. 귀납법의 단계, 연역법의 단계를 탁탁탁탁 외우고 이 단계를 알고 있으면 이 단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귀납법이면 귀납법의 단계대로 생각했을 것이고 연역법이면 연역법의 단계대로 생각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학 공부할 때 선생님이 100을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으려면 얼마 정도 공부해야 될 것 같니? 어? 한 달? 아니 이제 100의 양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해야 100의 양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면 100 할 수 있나? 선생님 생각에는 100점을 맞으려면 120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0을 공부해야 이제 20 혹시나 안 나왔더라도 100에서 이거 다 맞히지. 90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가 없잖아. 10을 모르는 찍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95점짜리 친구랑 100점짜리 친구는 격이 달라 라고 나는 생각해. 보통은 실수도 없어야 하고 운도 좀 따라줄 수도 있지만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생명과학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단순 암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 교과서에 있는 말이야.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실을 토대로 사실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기엔 이렇게 된 것 같아. 시험 문제들 때문에 종합 암기 싹 다 알아야 돼. 싹 다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100을 공부할 때 진짜 100을 아무 이유 없이 다 외우면 진짜 100을 해야 돼.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30만 해도 여기에 이해를 하고 하면 30 아는 거 가지고 70을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하실 때 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 쌤이 여기까지 딱 가르쳐 줬을 때 이게 이해된 친구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통 친구들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30을 일단 외웁시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쌤이 적은 연역법의 단계잖아. 이 단계를 외워. 그 다음에 플레밍을 한번 보자. 플레밍은 연역법의 대표자거든요. 플레밍 실험 과정을 딱 보면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 단계에 딱딱딱 부합할 거야 아마.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연역법을 통해서 이렇게 연역법의 단계를 외워서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귀납법도 똑같아. 이 단계를 외우셔가지고 귀납법은 조금 다르죠. 문제인식 한 다음에 바로 뭐 해요? 자료 수집해. 그 다음 규칙성 찾고 결론 내리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과학적 방법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일단원이 제일 재미없고 힘들어 얘들아. 다른 데는 막 새로운 걸 막 배우거든. 근데 여기는 사고 과정을 계속 배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걸 하다 보니까. 나 뭐 하려다 까먹지. 이제 콩나물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키운 콩나물은 이래. 보통 사람들이 먹는 콩나물은 이렇게 자라야 맛있고 크고 상품성이 있는데 나는 아무리 키워도 안 해. 그러면 이 콩나물이 왜 안 자랄까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될까? 콩나물을 어떻게 하면 해? 왜 얘는 이렇게 자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하는 생각이 있고 초딩들이 하는 생각이 있어. 근데 둘 다 과학적 방법. 어떻게 해결할래? 얘 왜 이거밖에 안 자랐다? 화분에 뭐가 없어서? 영양소가 없어서. 여기 영양소가 없어서. 영양소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측한 현준이의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걸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니? 화분 2개를 들고 화분 2개를 준비해서 그냥 똑같은 콩나물을 준 다음에 똑같은 콩나물을 주고 한쪽에는 영양제를 주고 한쪽에 영양소를 주고 한쪽에 안 줘봐. 이렇게 했는데 잘 자라. 그러면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안 자란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한 게 지금 현준이가 한 방법이 뭐야? 귀납이야, 연역이야? 연역이야. 만약에 귀납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보통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해. 얘들아 귀납법이 근데 낮은 수준의 생각이 아니다. 보통 고등학생한테는 그런 대답이 안 나오고 얘들아 이거 콩나물 어떻게 키우면 될까 하면 탁 물어보잖아.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키우는지 봐요. 할머니한테 부탁해요 막 이래. 할머니가 키울 줄 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거 보고 뺏겨서 키울 거야. 지금 여기서 아이가 말한 할머니와 어머니가 키우는 모습을 관찰했잖아. 그지? 할머니 키우는 방법, 어머니 키우는 방법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 두 분이 쓰는 같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잘 자라게 하는 노하우,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자기는 결론 내리겠다 이 뜻이잖아. 지금 이 아이가 한 방법이 굳이 따지면 귀납법이야. 아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 뭐라 그랬냐면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밝혀내면 된다 그랬잖아. 가장 큰 차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가장 큰 차이. 여러분 모르겠으면 요거 보면 돼. 연역법은 뭘 해? 가설을 세워.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려놔. 잠정적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그거에 준해서 실험을 해. 그리고 결론을 확인해. 만약에 가설이 틀렸다? 그럼 다시 가설 새로 세워. 영양제 줘봤는데 이 실험했는데 둘 다 안 자랐어. 그럼 문제가 영양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새로운 가설을 세워. 빛을 덜 줘서 그런가? 하나는 빛을 줘보고 안 줘보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하면 사실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연역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습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 밑에 요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얘네 생각이 연역인지 귀납인지 한번 찾아볼래요?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 이거 연역이지, 이거 귀납이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난이도 어렵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 단계를 알고 딱딱딱 맞춰보면 그게 제일 정확하고 느낌으로 알 수 있으면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내신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거라면 이걸로 냈어. 여러분이 잘 찾았는데 보통을 보면 답도 중요한데 뭘 맨날 적으라 그래. 근거를 적으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 단계를 꼭 아시면 근거 적기가 편하겠죠. 여학생은 어떤 거 같아? 뭔 방법이야? 이 여학생은 머리가 연역으로 되어 있나 봐. 왜 연역이라 생각했어? 어느 부분을 보고? 가설을 세웠잖아. 물의 양이 적절하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잖아. 그리고 여러 그릇에 하는 탐구도 여기서 하고 있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설을.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연역이야. 얘는 여러 사람이 하는 사례를 관찰했기 때문에 얘는 기납이라 할 수 있어. 기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연역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객관식은 못 맞히는데 서술형 잘 맞춰. 그러면 자기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자기는 서술형 겁나 못 맞히는데 객관식만 잘해. 그러면 연역적으로 생각하는 친구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객관식만 열심히 하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문제풀이를 너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라든지 개념 학습이 조금 필요해. 내가 객관식만 너무 잘 맞춰. 그러면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있어. 또 만약에 나는 이건 잘 맞히는데 이것만 알지? 서술형은 잘하는데 이런 걸 못해. 그런 친구들은 실전 연습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아 나는 귀납적 사고를 그동안 잘했구나. 아 나는 연역적 사고를 그동안 잘했구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부 연습하는 방법을 익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납이랑 연역의 대표적인 예시가 몇 개 있거든. 그거만 맞히자. 그거만 있는지 않아. 여러분 다윈의 진화설 기억나요? 다윈이 진화설, 진화론, 자연선택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선택 된다는 건데 이거 발견할 때 어떻게 했던 것 같아? 어떻게 했었어? 기억나? 어떻게 했어? 어느 날 자기가 섬에 갔잖아.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데를 갔대. 섬이 막 여러 개 떨어져 있었어. A섬 가보고 B섬 가보고 C섬 가보고 D섬 가보고 E섬 가보고 A, B, C, D, E, F 섬 가봤어. 그랬더니 어땠대? 여기 갔더니 부리가 똑기네. 똑같은 핀치새인데 핀치새. 여기 갔더니 부리가 길어. 여기는 막 굵고 여기는 막 짧고 두껍고 별의별 놈이 다 있어. 막 이가 발달된 새도 있고 막 이래. 원래 핀치새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사례를 보니까 그러면 이 핀치새가 변한 것 같은데 그 증거는 뭘로 채택했을까 이 사람? 먹이가. 여기는 부리가 작아도 먹을 수 있나 봐. 여기 나무가 막 발달하고 애벌레가 있어서 길어야지 잡아 먹을 수 있나 봐. 얘는 딱딱한 씨앗이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례를 보니까 먹이에 따라서 먹이에 적합하게 발달한 걸 막 여러 사례를 통해서 관찰했잖아. 그리고 얘네는 모두 핀치새였고 핀치새라는 공통적인 녀석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먹이 때문에 부리가 변했네 라는 규칙성을 찾았어. 그럼 얘는 뭘 통해서 발견한 것 같아? 기납이야 연역이? 기납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연역적으로 발견하려고 했다면 뭘 해야 했을까? 먹이를 줘야 돼. 일단 가설 세웠겠지. 먹이 때문에 부리가 바뀌었을 것이다. 가설 세우고 무슨 실험했을까? 먹이를 주고 새 여러 마리 있어. 똑같은 핀치새 키워놓고 맨날 얘는 딱딱한 거 주고 얘는 막 길다란 거 주고 하면서 90년 동안 키워봤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걸 관찰했어야 되잖아. 그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얘는 있는 사실들에서 그냥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윈의 진화설이 귀납을 이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초딩들이 쌤이 귀납을 많이 이용한다 했지만 귀납도 절대 낮은 수준의 사고 능력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예시 한 개 더 있는데 움직였구만. 여기 보면 DNA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알아두면 좋다.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의 구조를 발견했어. 수업 중 죄송합니다. 2학년 교실 아입니다. 지금 5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각 반으로 급하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2학년 각 반으로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섭게 왜 이래. 그래서 DNA 구조를 발견했는데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이중 나선이라고 우리 1학년 때 배웠지. 이거 어떻게 밝혀냈냐면 이 왓슨 크릭이라는 사람은 엑스레이를 평소에 심심해서 많이 찍어본 거예요. 삼각형 모양을 엑스레이 탁 찍으면 뒤에 막 이런 모양이 나와. 동그라미를 엑스레이로 탁 찍으면 뒤에 막 특이한 형상이 나와. 근데 어느 날 DNA를 연구하고 싶어서 DNA를 찰칵 찍었더니 지금 책에 나오는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례를 관찰하다가 이중 나선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찰칵 찍어 보니까 얘랑 똑같은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로제라고 하는 어떤 여자 과학자님께서 이중 나선을 촬영한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DNA 구조 이중 나선인가 보다 하고 논문 써가지고 상 받으셨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인 귀납의 사례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중나선이다 이렇게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했어. 누가 밝혀내? 이 사람들은 그냥 DNA 찍어봐가지고 이 사람 연구 가져와가지고 발표한 거잖아. 나중에 이 사람이랑 소송 대결합니다. 내가 발견한 거다 하면서 자기 사진을 인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고생하면